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 전표 입력하는 그러한 방법을 보면서 우리 결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표 입력 방법 자체는 여러분들이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내용이고요. 결국은 어떠한 분계를 입력하는지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봤던 이론 부분에서 봤던 분계 100문제를 풀어본다든지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 이번 시간에는 입력 방법을 먼저 볼 거고요. 입력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양한 사례를 한번 정리하고 또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봤던 부분을 더 정리하는 그러니까 좀 반복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표 입력 및 결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실 일반 전표밖에 없는데요. 전산회계 1급으로 가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도 공부하게 됩니다. 전산회계 2급에서는 일반 전표만 공부합니다. 부가세와 관련 없는 거래에 대해서만 전표 입력을 한다는 것이고, 전표 입력은 결국 분계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전표 입력하는 거는 우리 한번 요거는 이제 입력시 유의사항은 보통 회계 1급에서 500번대, 800번대 나가는 거니까 우리는 전산회계 2급에서는 800번대만 나오게 됩니다. 시험 범위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이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 즉 채권은 우리가 회수하여야 할 권리, 채무는 미래에 지급할 현재의 의무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 경우에 관련된 개정 과목들이 있어요. 이 개정 과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입력한다.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일 문제부터 볼 건데요. 입력하는 내용 한번 쭉 보시고요. 1월 2일 보시면 자, 우리 전표는 우리 3전표 제도예요. 3전표 제도여 가지고요. 전표가 출금 전표, 입금 전표, 그리고 대체 전표 이렇게 나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출금 전표는 말 그대로 현금이 나가는 거래. 그리고 입금 전표는 현금이 들어오는 거래. 그러면 출금 전표, 입금 전표에서는 현금이 대변에 출금 전표, 그리고 입금 전표는 현금이 차변에 기본값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입력할 것은 차변, 출금 전표에서는 차변만 입력하면 되고 입금 전표에서는 대변만 입력하면 되는 것이고 대체 전표는 현금 거래가 아니니까 차변, 대변 다 입력해야겠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입력하는 건데요. 우리 시험 볼 때는 또 실무에서도 마찬가지고 전표를 무엇을 선택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출금 전표를 선택을 해서 입력해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대체 전표를 입력해서 직접 내가 대변에 현금을 넣겠다 해도 그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출금 거래를 선택을 하시면 출금 전표를 선택을 하시면 보시면 대변에 이렇게 현금이라고 하는 기본값으로 딱 설정이 돼 버리는데 만약에 얘를 대체 전표로 가면 현금이 자동으로 안 뜨고 내가 직접 입력하게 되겠죠. 대변에. 그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30만 원만 입력되면.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직원 유니폼을 한국 복장에서 구입하고 현금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1월 2일자 들어가셔서 일반 전표 입력. 우리 출금 전표 하기로 했죠? 출금 전표 여기 하단에 보시면 출금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출금 1번 가셔서 복리후생비 우리가 800번대죠. 우리는 제조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500번대 코드를 쓰지 않습니다. 전산회계 2급에서는.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네, 30만 원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값으로 현금이 대변에 뜨는데요. 만약에 이 전표를 내가 3번 차변에 복리후생비 30만 원 넣어주고 대변 4번에 현금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은 저처럼 코드를 모르시면 현금 이렇게 치시면 돼요. 현금 두 글자 치시면 돼요. 30만 원. 자, 지금 요 전표, 요 출금 전표와 요 대체 전표는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합니까? 분계가 동일합니다. 대변의 현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전표 유형을 선택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입력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걸림돌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번 시간에는 입력 유형을 좀 파악해 드리고자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차변, 대변 삭제하겠습니다.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삭제. 자, 그럼 1월 2일 전표. 유니폼도 복육생비구나.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입금 전표를 입력해 볼까요? 자, 매장의 일부를 빌려주고, 사무실 빌려주고, 사용료 받았어요. 그 임대료 받은 건데요. 자, 임대료 계정이 지금 400번대 임대료도 있고, 900번대 임대료도 있대요. 근데 우리 회사는 화장품 도소매 회사니까 임대를 주로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수입은 매출 계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몇백 번대로 영업 외 수익, 우리 회사의 원래 영업활동 목적은 화장품 도소매이기 때문에 자, 임대료 수입으로 우리가 900번대로 기록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금 전표로 입력합니다. 자, 1월 3일 이렇게 가셔서 아니면 이걸 공란으로 두시고 이렇게 두시고 여기서 3일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자, 입금 전표 가셔서 임대 이렇게 치면 400번대 임대료도 있고 900번대 임대료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한다고 사업자 등록증에 되어 있으면 400번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900번대 영업 외 거래이다 라고 입력하시고 우리 아까 30만 원이었나요? 예, 30만 원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차변의 현금이 기본값으로 들어오고요. 역시 얘도 차변, 대변 각각 기록해도 괜찮다 이거죠. 네. 자, 바로 대체점표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3번, 4번을 입력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무성에 대한 외상 매출금 4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회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요 외상 매출금. 자, 우리 아까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걸어준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요겁니다. 자, 우리 채권, 채무와 관련된 코드, 계정 과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지 않아도 문제를 풀다 보면 자동적으로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 가지급금, 임차보증금 등이 있고 채무에는 우리 외상매입금, 지급원, 미지급금 등등등이 있다. 얘네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우리 몇 월 며칠 전표를 1월 4일 전표를 입력을 해보는데요. 자, 1월 4일에서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 유형을 보시면 자, 여기 좀 밑으로 내려와서 보겠습니다. 1월 4일 거래에서 어떠한 유형이 있었냐면 무성에 대해서 외상매출금을 보통 예금으로 이제 회수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외상매출금이 없으니까 장부에서 지워줘야 되고요. 자, 보통 예금을 이제 차변의 자산의 증가로 기록을 하는데요. 이때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을 입력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먼저 3번이 차변이죠. 3번에 보통 이렇게 치시면 엔터 치시면 엔터 103번 엔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금액이 얼마였나요? 400. 자, 엔터로 넘어갑니다. 그럼 엔터 할 때 이제 복사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엔터 쳐버리면 차변도 복사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4번을 누르시고 여기다가 외상 엔터. 외상매출금 도움코드 뜨면 엔터 누르시고 여기에서 무성 거다라고 무성을 선택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거래처 코드가 들어가야 되고요. 예, 400만 원까지 복사돼서 마무리되겠습니다. 전표 입력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금방 손으로 익숙하게 할 수 있고요. 문제는 진짜 분계를 할 줄 아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봤던 분계 100문제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 모의고사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입력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실무 문제가 기초정보관리 문제가 나오고 전기분 재무제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일반 전표 문제가 나오고요. 네 번째가 일반 전표를 수정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가 결산 문제가 나오고
여섯 번째가 이제 장부 조회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장부 조회하는 건 이제 모의고사 몇 번 풀어보시면 아마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결산 부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우리 프로그램상의 결산은 결산 예비 절차에 해당되는 결산 수정 분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결산 시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사할 때,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이사할 때 짐을 싸잖아요. 짐을 쌀 때 우리가 새 집에 가져갈 것과 가져가지 말아야 될 걸 구분하는 작업처럼 결산 시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버리고 필요한 부분은 챙겨가고 이러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정 역시 뭐로 하겠다는 거예요? 분계로 하겠다는 거예요. 분계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분계를 하겠죠. 다시 분계. 자, 그럼 분계를 몇 월 며칠자로 입력하는 겁니까? 12월 31일자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31일자로 내가 뭐를 입력하는 건데, 분계를 입력하는 건데, 이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프로그램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니까 자동으로 이 분계를 발생시켜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금액만 입력하세요 하는 항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결산 자료 입력에서 금액을 입력하고 전표 발행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12월 31일자에 전표가 생성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동결산 항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결산 항목이나 자동결산 항목이나 결국은 몇 월 며칠자로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표가 생성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동결산부터 보시면, 수동결산의 핵심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자로 전표 입력하는 건데, 결산이라고 해서 5번, 6번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3번, 4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직접 한번 입력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손익의 이연과 예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의 이연과 예상. 우리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과 비용이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서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당기에 귀속됐느냐를 보는 건데, 예제를 먼저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월 1일이 있습니다. 자, 몇 월 며칠이 있다고요? 단기가 있고 이제 차기가 있다고 했을 때, 단기 10월 1일 날 이런 일이 있었죠.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1년분을. 그럼 얼마에 지급한 겁니까? 네, 12만 원을 지급한 거죠. 12만 원. 1이 하나 빠졌네요. 1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12만 원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고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것은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것이고,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것은 차기 비용 처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10월 1일부터 1년분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언제까지 9월 30일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단기까지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에 해당되는 거예요? 10월, 11월, 12월에서 3개월분은 단기분이고, 차기에 귀속되는 분이 몇 개월분입니까? 9개월분이 있는 거죠. 9개월분. 따라서 3개월분은 단기고 차기분도 섞여 있는 지금 부분에 대해서 1번 처리는 다 단기 처리했다는 거예요. 다 단기 처리. 2번은 다 차기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때 결산 시 수정해 주라는 거예요. 결산 시. 그래서 내가 처음에 10월 1일 날 다 단기 비용 처리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기 비용 처리했다면, 이 9개월분은 차기 거니까 단기 비용이 아니라고 보험료를 빼주라는 거예요. 몇 개월분에 대해서? 9개월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단기 비용이 아닌 차기 비용이므로 미리 지급한 비용이다. 그래서 단기 시점에는 얘가 뭐가 된다? 자산이 된다. 개념이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네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에서 너무 어려워 그리고 넘어가 버리면 물론 이것 때문에 뭐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회계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의 구멍이 생겨버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그러면 보험료 12만 원 중에 9만 원은 단기분이 아니고 차기분이구나. 그럼 단기점에 얘는 미리 지급한 나의 아까 성급금처럼 나의 자산이구나 라고 기록한다는 겁니다. 즉
10월 1일 분기가 어땠냐에 따라서 결산 수정 분기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만약에 10월 1일 분기에서 내가 차기 비용 처리했어요. 차기 비용 처리했다는 건 단기 시점에 자산 처리했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하면 단기분이 3개월분이 보험료가 있다라는 분기를 몇 월 며칠자로 12월 31일자로 해준다는 겁니다. 3개월분 보험료가 얼마가 있습니다. 3만 원 있습니다. 따라서 선급비용 12만 원 중에 3만 원, 즉 단기분에 대해서는 차기 비용이 아니라고 수정해 주는 것이 바로 결산 수정 분계 몇 월 며칠자로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었냐에 따라서 대응되는 수정 분계가 달라진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달라진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몇 월 며칠자로 입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10월 1일 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차변에 보험료 그래서 800번대 보험료만 입력할게요. 보험료 얼마? 12만 원. 대변에 현금 얼마? 12만 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적어놔야죠. 어떻게 돼야 돼요? 적요에다가 10월 1일부터 차기 9월 30일 보험료다. 자동차 보험료다. 보험료. 그러면 여기가 단기분, 차기분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의 비용이기 때문에 몇 월 며칠자 가셔서 12월 31일자로 가서 결산 시점에 단기에 보험료가 아닌 게 얼마가 섞여 있다. 9만 원이 섞여 있다. 대변에 보험료 얼마 빼줘요? 9만 원 빼줘요. 9만 원은 단기 시점에 무슨 비용이다? 선급 비용이다 라고 기록해 줍니다. 얼마? 9만 원. 몇 월 며칠자로? 12월 31일자로. 이게 결산 수정 분계입니다. 차변, 대변에 기록한다. 그래서 지금 입력한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기록한다.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선급 비용 9만 원, 보험료 9만 원 이렇게 입력해 드렸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예제를 볼까요? 이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쵸? 자, 미지급 비용의 예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직원의 급여, 12월분 급여는 단기 비용이거든요. 단기에 12월 달 급여. 그런데 얘를 언제 주냐면 1월 달에 줘요. 내년에 주는 거잖아요. 그럼 차기에 속하는 5일에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 시점에 주지는 않았지만 단기 비용으로 계상할 수가 있고 이것은 못 준 나의 부채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록해 볼까요? 몇 월 며칠자로? 12월 31일자로 차변에 급여가 있다. 얼마가 있다? 800번대로 입력하겠습니다. 100만 원이 있다. 근데 12월 달 건데 못 줬다. 내년에 줄 거다. 그건 단기 시점에는 부채이다. 미지급 비용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선수 수익. 자, 우리가 그 선급 비용도 제가 요 비용이지만 단기분하고 차기분이 섞여 있다 이런 개념을 얘기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선수 수익도 마찬가지죠. 단기분하고 차기분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임대료를 자, 10월 1일 날 뭐예요? 받았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처리했다는 건 모두 단기 수익 처리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아니다. 우리는 차기분이 더 많다. 그러니까 나는 이건 차기 수익 처리하겠다. 차기 수익 처리하겠다는 건 단기 시점으로는 부채. 차기 걸 미리 받았으니까 단기 시점엔 부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선수금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10월 1일 날 회계 처리했냐에 따라서 결산 수정 분계도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단기가 몇 개월분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3개월분이고 차기에 귀속되는 게 몇 개월분입니까? 9개월분이므로 자, 전체를 단기 비용 처리했다는 것, 단기 수익 처리했다는 것은 3개월분만 단기 수익이므로 9개월분은 임대료에서 차감해주고 선수 수익 처리하시고 반대로 전부를 다 단기의 부채, 즉 차기 수익 처리했다면 단기 수익 때는 얼마에 대해서는 3만 원에 대해서는 선수 수익으로 계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분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전부 다 선수 수익 처리했다고 해볼까요? 차기 수익 처리했다고 10월 1일 가볼게요. 그래서 10월 1일 날 차변에 현금 12만 원 마찬가지로 적요에
임대료를 미리 받은 사실을 적어놔야 되죠. 그리고 대변에 선수수익. 그래서 10월 1일부터 9월 30일 뭐에 해당한 임대료다. 이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은 단기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단기분에. 그래서 단기분에 해당되는 것만큼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계산해주고 선수 수익이 아니라는 대변에 3만 원은 빼주는 분계를 해주는 겁니다. 몇 월 며칠자로? 12월 31일자로 가셔서 차변에 우리가 임대료, 차변에 임대료가 아니죠. 선수 수익이죠. 선수 수익 3만 원, 대변에 임대료 3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유형 다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가지 유형 다 파악을 하고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못 받은 수익이 있으면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12월 달에 받아야 할 이자 수익을 수취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것도 몇 월 며칠자로? 12월 31일자로 입력합니다. 자, 차변에 못 받은 뭐가 있다? 미수 수익이 있다. 금액이 얼마인지 보면 10만 원이죠. 10만 원.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못 받았다. 얼마? 1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소모품 대체 거래에 대해서 볼까요? 소모품 대체. 이거 뭡니까? 자, 소모품을 구입하게 되면 두 가지의 사례가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로 기록할 수도 있고, 비용으로 기록할 수도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로 구입할 수도 있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다. 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은 다 사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다 사용한다. 왜냐하면 비용은 다음 연도로 2월이 되지 않는 우리가 임시 계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산은요, 잔액이 계속 2월 되는 영구 계정입니다. 자, 그 개념으로 보시면 이번에는 사용한다고 처리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가 있다면 미사용분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무슨 처리한다? 자산 처리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소모품비를 취소해줘야죠. 즉 10만 원 처리한 거 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게 7만 원인 거죠. 왜냐면 미사용분이 얼마니까? 7만 원이니까. 미사용분이 3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용분은 얼마가 되는 거니까? 7만 원이 되는 거죠. 사용분은 7만 원. 얼마 중에? 10만 원 중에. 그런데 내가 10만 원어치 소모품 샀는데 사용한 게 7만 원이에요. 그럼 사용하지 않은 게 3만 원이죠. 그럼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소모품 비처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용 처리했느냐, 자산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비용 처리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분이 얼마인지 봐야 되고, 처음에 구입했을 때 자산 처리했다면 사용분에 대해서 소모품 비처리하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력을 해볼까요? 차변에 10월 1일 날 차변에 소모품 비처리했다. 내가 비용 처리했었다. 800번대로 얼마 처리했냐면 10만 원 처리했어요. 대변에 현금 처리할게요. 10만 원. 그런데 결산 시 살펴보니까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분이 3만 원 있다. 그럼 차변에 소모품 얼마? 3만 원. 대변에 소모품비 취소 분계를 해줍니다. 800번대 취소 3만 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결산 수정 분계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금과 부족입니다. 현금과 부족은요, 우리가 결산 시에 수정할 임시 계정입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결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재무제표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임시 계정이나 어떤 가계정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현금과 부족은 대표적인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요. 이때 현금과 부족이 잔액이 차변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현금이 부족했다는 뜻이므로 결산 몇 월 며칠자로 12월 30일자로 잡손실 처리해야 됩니다. 잡손실. 그런데 현금과 부족 계정이 대변에 있다라고 하면 현금과 부족 계정을 차변으로 없애면서 잡이익 처리합니다. 즉 장부에서 현금과 부족 계정을 없애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언제 해줘야 돼요? 결산 때 해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결산일에 현금이 부족한 사실을 알았어요. 혹은 결산일에 현금이 과잉된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산일에는 있던 현금과 부족 계정도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현금과 부족 계정 사용하지 않고 잡손실이나 잡이익 처리합니다. 요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기중에 현금과 부족 계정에 잔액이 있으면 결산일 내에 이 현금과 부족 계정을 정리하면서 잡손실이나 잡이익 처리하지만 기중에는 없다가 결산일에 현금 시제를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족액이나 과잉액이 있다면 그때는 현금과 부족 계정을 쓰지 않고 바로 잡손실이나 잡이익 계정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결산 시 현금 5만 원이 부족하다. 결산 시 부족하다. 그러면 차변에 바로 잡손실 5만 원. 대변에 현금과 부족이요? 아니요. 현금이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 알았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제를 제가 한번 들어본 거예요. 마찬가지 의미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계정도 재무제표에 반영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유가증권의 평가.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단기매매증권을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을 10만 원 주고 샀는데요. 그럼 장부에 얼마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10만 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시에 12월 31일자에 가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유가증권은 매일매일 변동하니까요. 그러면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한테 10만 원이라고 보고하는 것보다 10만 원이라고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것보다 결산일에 최근의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한 정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가치는 시장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시장에서의 종가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데 요즘 12만 원이다. 종가가. 그러면 2만 원을 더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 가격을 얼마로 조정합니까? 12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그때 발생되는 평가이익 혹은 떨어졌을 땐 평가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라는 개념이고 이 평가의 개념은 사실 뭡니까? 실현되지 않은 손익입니다. 실현되지 않은 손익이에요. 아직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간 건 아니지만 좀 특이하게 단기 순이익에 반영하게 되어 있다. 이론적인 얘기까지 하면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무슨 전표가 있어야 되냐면 10월 1일 날 전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 10만 원 주고 샀다. 요 전표가 있는 상황에서 결산 시에 2만 원이 증가했다?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 2만 원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10만 원이 있으니까.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무슨 이익? 평가이익까지 기록합니다. 처분이익이 아니고 평가이익이죠. 떨어졌을 때는 차변의 평가 손실 기록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율의 개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상으로 수출을 했는데요. 뭐 여기는 지금 거래처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지금 거래처가 없네요. 그렇죠? 이 거래처가 감안하고 쓰겠습니다. 예, 다른 회사라고 치고 지금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10월 1일 날 우리가 상품을 팔았어요. 제품을 팔았는데 100만 원을 팔았다고 볼까요? 근데 이게 외화예요. 외화. 달러예요. 그래서 1,000달러를 받았는데 이때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산 시 몇 월 며칠 날 12월 31일 날 봤더니 환율이 상승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환율이 1,000달러였을 때는 1,000원이었는데 10월 1일에는 12월 31일에는 1,100원으로 100원이 상승했네요. 그럼 이 100원만큼 자산이 증가한 거니까 외상 매출금도 10만 원 증가. 이것을 외화 환산이익이라고 합니다. 환산이익. 거래처 없으니까 이거 전표 입력 안 할게요. 반대로 내가 자산이 있는데 자산이 환율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락이 얼마가 됐나요? 50원이 하락했잖아요. 그럼 5만 원만큼 환산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외화 자산일 경우에 그러니까 외화 자산은 나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니까 환율이 오르는 게 환산 이익, 떨어지는 게 환산 손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외화 뭐가 있을 수 있나요? 그쵸? 부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채. 자, 부채가 있을 때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부채가 환율이 100원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부채가 더 증가하는 거죠. 부채가. 그러면 환산 손실. 부채, 외화 부채의 경우에는 환율이 증가하는 게 오히려 환산 손실. 반대로 하락하면 부채를 덜 갚아도 되니까 환산 이익이 된다. 그런 개념까지 이번 시간에 정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장기 차입금 유동성 대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장기 차입금을 3년 만기로 차입했는데요. 1년, 2년, 3년 만기로. 그런데 요 시점, 즉 만기가 몇 년 남았습니까? 1년 남았어요. 그러면 원래는 장기, 즉 1년 이후로 갚아야 되는 비유동 부채였는데 자,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했다. 그럼 이름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 갚은 건 아니지만 이제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는 유동성이 있는 유동부채로서의 계정이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 기억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언제 하는 거다. 결산 시 12월 31일 입력하는 거다. 요거는 사실 우리 회계 2급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상 매출금 중에 대손율을 추정하는데 지금 대손금을 100만 원에 대한 1% 추정하는 거니까 추정액이 얼마입니까? 10,000원이죠. 근데 이미 잔액이 얼마가 있다면 2,000원, 12,000원이 있다면 오히려 대손 충당금을 2,000원을 뭐 해줘야 됩니까? 차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분계는 결산 시 몇 월 며칠자로 들어가셔서 12월 31일자로 들어가셔서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손 충당금을 차감해 주는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판매비 관리비 반대 계정, 판매비 관리비 반대 계정, 마이너스 계정을 기록합니다. 대손 충당금 환입 2,000원. 여기까지가 12월 31일 날 직접 입력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자동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역시 이것도 결산 수정 분기랑 동일한 건데 어떤 식으로 입력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자동 결산은 어디 입력하는 거냐면 결산 자료 입력하는 건데요. 우선 일반 전표 닫게 누르고요. 자동 결산은 여기 오른쪽에 상단에 여기 있습니다. 자, 몇 월부터 몇 월? 1월부터 12월로 들어가시면 되고, 예, 우리는 도소매니까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뜨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매출액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런데, 지금 보시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 500만 원에다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얼마 넣으시면 되냐면 500만 원 넣으시면 돼요. 50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예, 넣으시면 돼요. 그냥 끝. 물론 다 끝난 건 아니지만 1차로 끝. 자, 그 다음에 2번. 감가상각비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입력하는 게 좋아요. 건물, 차량 운반구 각각 200, 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비에 건물 200, 차량 운반구 얼마? 1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대손상각비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몇 프로? 1%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오른쪽, 여기 상단에 보시면 대손상각 보이실까요? 예, 여기에서 각각의 금액의 1% 설정할 건데 몇 프로? 1% 설정할 건데요. 지금 미수 수익은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우시면 돼요. 네, 이거 지우시면 되고 여기에 지금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요렇게 마이너스가 뜨는 게 환입이긴 한데요. 우리 지금 2,300밖에 안 돼 있어서 그러네요. 그럼 제가 이건 데이터 좀 조정할게요. 데이터를 지금 우리가 전표 입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누르고 사실 이 대손 상각을 누르면 여러분들 자동으로 하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데 우선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1% 설정하시오로 안 하고 금액을 넣어드리겠습니다. 금액을 자, 대손상각비 입력도 중요합니다. 자,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손이라고 하는 채권의 회수 불가능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 시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10월 1일 전표를 하나 입력하겠습니다. 10월 1일 날 외상이 있었다. 외상 매출금 1억. 그리고 상품 매출 1억. 매출 1억. 어디다 팔았냐면 주식회사 무성한테 팔았다. 이걸 기록해 놓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표 입력한 게 없으니까요. 이거 하나 입력해 놓고 데이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데이터 보다가 입력했는데요. 자, 보시면 어디 가셔서 일반 전표 가셔서 10월 1일자로 이렇게 외상 매출금 무성 1억,
상품 매출 1억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건 어디 가실 거냐면 여기 일반 전표 아니고 결산자료 입력 그대로 다시 가봅니다. 결산자료 입력 가셔서 여러분들 지금 아니요 누르시고 새롭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누르면 갑자기 매출이 1억에 잡히고요. 그쵸? 아까 우리 얘기했던 기말 상품 재고에 500 들어가야 되고 감가상각비 300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건물 200, 차량 운반고 100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런 다음에 대손상환 눌러보면 지금 보시면 금액이 이제 잡혔어요. 예상 매출금이 커지면서 지금 금액들이 나오는데 이때 우리가 매출 채권에 대한 1%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미수수익에 대해서는 그냥 스페이스바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네, 지우시고 결산 반영을 한번 눌러볼게요. 96만 원, 5만 3천 원이 어디로 가는지 가보면 요게 96만 원, 5만 3천 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이렇게 들어오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1%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을 채권이 1억 2,300이 있어요. 외상매출금이. 그러면 내가 이 중에 1%는 뭐예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럼 그 금액이 얼마냐면 1%니까 이 123만 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 잡혀 있으니까 27만 원 잡혀 있으니까 나는 이번 연도에는 96만 원만 추가적으로 잡겠다는 뜻이고 내가 받으러 온 회수할 금액이 얼마가 있는데 530 있는데 1%니까 얼마? 5만 3천 원이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손충당금 잔액 자체가 없으니까 이번 연도에 5만 3천 원을 설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이렇게 대손상각이라고 하는 탭을 이용해서 입력해도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산 반영을 눌렀고요.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것도 있는데요. 퇴직 시에 우리 직원들이 모두 퇴직한다면 이라는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건데요. 이번 연도에 충당부채 설정액이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얼마가 있다는 거예요? 7천만 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추가적으로 얼마만? 1,000만 원만 더 설정하면 되는 건데요. 그쵸? 이미 얼마가 있으니까 7천이 있으니까.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여기 아래 보시면 퇴직급여에다가 얼마? 1,000만 원 넣으시면 됩니다. 1,000만 원. 자, 지금 퇴직 충당 누르시면 기초금액이 7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8천 이렇게 눌러도 1,000만 원을 설정한다. 그럼 결산 반영 누르면 당연히 1,000만 원이 여기 들어오겠죠? 여기에 네, 동일합니다. 이제 퇴직급여에 1,000만 원 들어오는 것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뭐 하신 거냐면 자동 점표를 발행한 게 아니고요. 결산 자료에 해당 금액을 입력한 겁니다. 입력.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자동 점표를 생성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점표 추가, 요 F3, 이걸 반드시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디로 가보셔야 돼요? 일반 점표 입력 가보셔야 돼요. 몇 월 며칠자, 12월 31일자 가보시면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했던 차대변도 있고 자동으로 입력되는 요 결차 결대라고 하는 계정들이 자동으로 뜨게 되고 우리 분괴까지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자동 결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산과 관련된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 항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반복하시다 보면 금방 우리가 익숙해지고 여러분들 합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장부조회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점표 및 결산자료 입력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